이슈 인터뷰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멀리서 오셨다고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어디에서 오신 겁니까? 저는 살기는 강진사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지금 쌀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네, 쌀농사 조금 하고 예. 네, 고추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먼 길이라면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오신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만. 네,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네. 농민의 마음, 또 심정을 좀 잘 대변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지금 나눌 내용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입니다. 네. 하나는 송미령, 예, 장관 유임 문제, 유임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농민들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시겠고, 한미 관세가 협상이 됐는데 이때 쌀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다, 그냥 놔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농민의 입장에서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농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좀 황당. 한마디로 황당. 네, 이게 좀 뭐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이었고 이번은 국무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은 막지 못한 것은 침묵한 것이고 침묵한 것은 암묵적 동의한 거죠. 이분은 장관 자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데 장관을 한다는 게 너무 황당했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민주당에 사람이 이렇게 없나. 국회의원도 170명이 넘고 장차관 출신도 많고 공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진보적 농경제 학자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은 다 뭐하고 하필은 송미령이냐.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임이 결정이 됐고 지금 장관이에요. 네. 현직에 있습니다. 네네. 가장 우려했던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일단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아직 농민 정서가 송미령 씨를 송미령 장관으로 부를 마음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네네. 예. 그분은 이른바 농망 장관이라고 불렸죠.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때 앞에서 그냥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농망을 그냥 말번처럼 날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으로 날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강제 휴경제라고 혹시 아시나요? 강제 휴경제. 너네 뭐를 못 심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피해를 보상하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그냥 강제로 농농사를 지우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휴경제를 밀어붙인 장관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추진이 됐고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단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강제로는 하지 않겠다. 휴경제를 실시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쌀이 너무 많으니까 생산을 좀 조정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죠. 생산을 줄이겠다. 네.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하냐면 생산 그 정부가 너네 그 쌀을 심지 마, 모내기를 하지 마 했는데 모내기를 하면 직불제를 안 주는 식으로 직불금을 안 주는 식으로 강제로 쌀 생산을 조정하려고 밀어붙인 장관이 송미령 장관이고. 직불금이면 뭘 의미합니까? 직불금은 이제 농농업 직불제라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직불금이 있죠. 이게 199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많이 발전해서 타격이 크군요. 직불금을 주지 않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죠. 아주 그냥 짓지 말아라 얘기하고 갔군요. 네,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 너네 내가 작물을 심고 안 심고 내가 고추를 심건 배추를 심건 그건 농민들 마음이지 정부가 강제로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쌀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거였군요. 네네. 강제 휴경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때 가장 최악이 뭐였냐면 마늘이나 배추, 고추, 깨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게 송미령 장관이 앞장서서
한 일이거든요. 수입을 늘렸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희들 말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 말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를 안정시킨다 이런 거였는데 농민들한테는 그게 결정타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생산량이 많았는데 네. 수입을 또 늘렸다. 네. 그것도 송미령 장관 시절 얘기군요. 한 가지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네. 농지 태양광입니다. 농지 태양광. 네. 멀쩡한 농지에 농사를 못 짓게 한 것도 분한데 거기에 그 태양광 한다고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인 게 또 송미령 장관이거든요. 이거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네, 사유재산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농지가 지금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지주는 따로 있고 농민들 대다수가 소작농입니다. 예. 임차농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농지에 그 태양광 말뚝을 박으면 그 보상금을 누가 받습니까? 아, 주인이 받기 주인이 때문에. 받죠. 실은 저같이 그 나무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지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 원래는 내 땅에 농사를 짓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야말로 생계를 위한 일인데 그 자리를 장소를 빼앗는 격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저질 지주였다면 송미령 장관은 악질 마름이었다. 앞잡이였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다시 유임했으니 농민들 마음이 고울 리가 없겠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내용이 2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잡이가 말하자면 송미령 장관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좀 힘드셨죠? 농사 지을 때 2년 반 전에도. 솔직히 문재인 정권 때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장관을 유임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송미령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나 그 자리에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장관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도저히 같이 섞일 수 없는. 일단은 이제 정부는 달라졌기 때문에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송미령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하의 송미령 장관의 정책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글쎄요. 지금 한 정권이 바뀐 지 약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몸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휴경제는 살짝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나 살짝 있습니까? 뒤로 물러선 것이고 원체 농민들이 그걸 반발을 했기 때문에 꼭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농민의 반발 때문에 아마 휴경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보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아직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전혀 미덥지 않다. 이제 2개월이니까 좀 더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현재 송미령 장관의 유임, 그다음에 양곡법의 후퇴, 또 관세 협상에서 보여진 우리 정부의 모습 등은 좀 미덥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 시즌 2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시더군요. 예, 어떤 점이 일단 양곡은 쌀하고 보리밀 이런 국민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법입니다. 오직 중요했으면 양곡관리법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일본은 양곡관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단이 났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쌀 가격이나 유통을 시장에 맡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곡관리법이 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곡을 국가가 실제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만들었고 양곡관리법의 주요 목적은 쌀 가격의 안정 또 국민 생활 안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인데 지금 현재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이 두 가지 축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후퇴한 안으로 통과됐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쌀을 관리해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 양곡관리법인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럼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개정안에는 크게 4가지 정도 저희가 좀 이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혹시 변동직불제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변동이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한 70% 정도는 맞춘 건데요. 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직불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쌀 가격이 좀 기준 가격보다 높아지면 직불제를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원래 기준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면 그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요. 쌀 가격에 따라서 직불금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동 직불제입니다. 그럼 농민의 입장에서는 늘 좀 비슷한 수준의 그렇죠. 수입이 되겠군요. 예. 근데 나름대로 소득 안정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없앴죠. 이번 개정안에서? 아니. 그럼요.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없애고 뭐가 나타난 겁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정부가 한다는 게 시장 격리였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에 쌀 가격을 맡기겠다라는. 맡기는데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시장 격리를 해가지고 조금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만든 게 시장 격리제인데 예. 이번에 시장 격리제가 논의의 핵심이었거든요. 시장 격리제.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한 1, 2년 동안은 쌀 가격이 좋다가 3년째 쌀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빨리 시장 격리제 해라. 정부가 안 하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의무 시장 격리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국회 통과해서 올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당시에 요구할 때는 정부가 재량으로 갖고 그 시장 격리를 얼마의 그 양을 산다 이렇게 재량권을 갖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어떤 기준이 생기면 자동 시장 개입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라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 쏙 빠졌어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들어와 있던 내용이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 부분이 빠졌군요. 예, 정부 재량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게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근데 정부 재량권인데 정부의 재량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변동직불제를 이번에 다시 부활해서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이 앞전 2004년도 겨울에 통과시켰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번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것도 빠졌고. 빠졌습니다. 그럼 뭐가 생긴 겁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이번 개정안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용어로 말하면 누더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쓰레기가 됐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수입쌀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쌀이 들어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쌀을 국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사료용으로 쓰거든요. 사료용으로. 그럼 이번에 옛날에 개정안에는 우리도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게 법으로 명시를 해놓자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것도 빠졌어요.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은 다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개정안은 왜 통과를 시켰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찬성한 거예요. 찬성이요? 그럼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양곡관리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다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찬성할 정도의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럼 농민에게는 어떤 점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까? 삶에. 올해 내년 정도는 쌀 가격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20만 원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근데 내후년 가면 쌀 가격이 또 폭락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들의 삶은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법이 이번에 다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은 좀 낫겠구나. 이런 목소리를 다 전달을 하셨을 텐데 분명히. 왜 이게 빠졌을까요? 이번에 개정안에. 우리가 1945년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 이른바 저국가 정책은 국가 정책의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하나의 원칙, 기조, 이념. 아무튼 농산물 가격이 싸야 노동자들 임금이 싸고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게 하나의 경제 신화입니다. 수입 개방은 농산물 수입 개방을 해서 공산품을 팔아먹어야 한다는 하나의 경제 신화처럼 농산물 가격이 싸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정책의 이념이고 신화처럼 지금도 정책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 정부의 방향은 이쪽이구나라고 농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을 거부했듯이 그 사람은 이제 싫어서 거부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이 전혀 양곡을 관리하거나 농민의 삶을 돌보거나 농산물 폭락을 막지 못할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의 본질을 알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 내용은 쌀값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민들께서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 때하고 야당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 그때 2024년 가을에서 겨울 때 쌀가격이 폭락할 때 민주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송미영 장관을 앞에 앉혀놓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올 가을 쌀값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엄청나게 호통을 치고 꾸중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올 가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쌀값 안정 목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쌀 가격 기준은 올 가을에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밥 한 공기 3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 한 공기 300원? 네, 200g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20kg, 쌀 한 가마니가 80kg 이걸로 가격을 봤을 때 20kg 쌀에 그럼 6만 원이겠죠.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고생하죠 뭐. 어떤 노력들이 들어갈까요? 저는 좀 나은 편이에요. 저는 트랙터도 있고 이양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뭐 콤바인도 있고. 근데 농기계가 없이 2,000평, 3,000평, 1헥타르 미만 농사짓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그게 총 수입의 전부거든요. 오죽하면 농업소득이 지금 30년째 1,000만 원도 안 되겠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신다면 양곡관리법이 또다시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없앤 변동직불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입쌀은 사료용 등 특별관리로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비축미도 더욱 수매가 확대돼야 되고요. 시장격리도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정부의 제한권 없이 약속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농민들께서 바라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센 건가요? 아주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한 정책인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농민의 편에 서 있습니다. 네. 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 땀방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이때 쇠고기와 쌀은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농민의 입장에서도 환호를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그럼요. 반신 반의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은 트럼프는 뭐 원체 말을 그냥 막 하는 사람이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다 개인 판단에 따르겠지만 아무튼 자동차하고 트럭 일단 나오는 말은 자동차하고 트럭 그러면 쌀은 한국이 개방할 거다라고 말을 했죠. 미국에서? 아니 그 트럼프가.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와 쌀을 콕 집어서 한국이 개방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거랑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신반이라고 한 겁니다. 예. 네. not bad, not good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부 협상에 대해서 그 정부 관료가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신 다음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때쯤에는 뭔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2주 뒤에 한다고 했는데
예,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 원래는 예. 이번에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하려고 했죠. 지금 뭐 관세율도 그렇고 투자금도 그렇고 예.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주한미군 주둔비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을 좀 늘려라 이것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국산 무기 구입을 좀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할 것과 다음에 할 것을 좀 분리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투자금은 이번에 끝난 거고 그 트럼프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판을 지을 내용을 따로 남겨놨죠. 그게 주둔비 문제하고 국방비 문제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하고 농산물 이 네 가지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판에서 워싱턴에서 결정될 내용이다. 이게 제2라운드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농민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농산물 시장 이야기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믿고 있지는 못하다. 쌀이 개방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 그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협상에서 미국과 관세 예. 협상에서 우리만 쏙 빠졌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좀 억지 같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고민했었습니다. 예. 지금 발표가 안 됐는데 혹시 속으로 이면 합의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논의될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미 FTA가 지금 발효되고 있잖아요. 2012년도부터 발효됐는데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은 단계적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관세가 철폐되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관세가 있습니다. 예. 다 연수가 안 차가지고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경우 좀 관세가 남아있거든요. 내년에 완전 종료되는데 근데 그걸 앞당겨서 이번에 관세를 종료했을 수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밀하고 콩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얼마를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약속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미국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시장 개방을 사과와 배에 대해서 검역 조건을 좀 더 완화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GMO, LMO 검역 조건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예. 이런 것도 미국이 좀 더 개방을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권 때 미국에서 들여오게 될 쌀 중 약 4만 톤을 반드시 밥쌀용으로 사기로 그렇게 이면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USTR 연례 보고서에 미국 쌀협회에서 이 내용을 밝혔어요.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밥쌀용 쌀은 그 프로그램대로 원활하게 수출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혹시 4%서 지금 수입되고 있는 4만 톤에 4만 톤 더해서 한 8만 톤 정도가 미국 쌀 밥쌀용 쌀이 앞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 우리가 아직 협상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주시하고 계시는군요.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몰라요 그것은. 국내 농업에 미칠 파장 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원체 많이 당해서 수입 개방 때문에 예. 이게 더하면 한 번도 좋았던 시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게 소고기나 근데 이게 선은 지금 그 농촌 경제의 양축이 소하고 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이 다 요구하고 있는 또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최악인데 여기서 더 개방하라고 하면 그나마 있던 마지막 뭐 희망, 마지막 생명선까지 내놓으란 거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소고기는 예. 지금 속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비싸게 사 드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파는 소고기 값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특히 그 세계 도처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이후로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은 소가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사료가 소를 먹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이라도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 특히 농가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쌀하고
한우까지 무너지면 거의 농촌이 버티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어떤 거를 좀 대응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입 개방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뭐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개인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네.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농민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두 가지인데요. 조금 정책적 전환, 농업 정책 이념의 방향 전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기후이고 예. 하나는 또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얼마 남았어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 말씀만 듣겠습니다. 네. 네,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쏟아볼지 모르고 이게 폭우 왔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식량이 생산된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입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식량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전략 산업으로 접근해야 되고 수익 개방으로 경제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 좀 뭔가 방향 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